예, 무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수습이 마무리된 가운데 당국이 유류품 등의 수거를 이어나가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블랙박스가 손상돼서 자료 해독 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은 과연 무엇일지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아직도 믿기지 않는 안타까운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이 계속해서 신원 확인과 함께 유류품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고 원인 규명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류품 수거 과정에서도 어떤 사고 원인 관련된 증거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사상자가 많은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류품은 항공기 사고 조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조사에 어떤 힌트 같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류품을 수거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일단 사고 조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유족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고 당시 상황을 알려면 무엇보다 블랙박스가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를 해서 김포공항의 시험 분석센터로 이송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블랙박스에는 그 당시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라고 통칭하는데요. 비행자료 기록 장치,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라는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칵핏 보이스 리코더라는 두 개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에는 약 1000가지 이상의 항공기에 있는 각종 파라미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할 경우 당시 항공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고 조종사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는 기장과 관제기관의 교신 내용, 또 기장과 부기장 간의 대화 내용. 칵핏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다 들리는 거죠? 예. 추가해서 칵핏 안에 어떤 각종 소음 같은 것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과연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원인 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블랙박스 두 개일 텐데 두 개가 수거가 됐습니다만 두 개 중 한 개의 외형이 손상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 훼손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손상 정도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훼손 정도가 좀 심할 경우에는 뭐 이거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상태가 좀 좋지 않아도 복원은 가능한 겁니까? 예. 제가 NTSB에서 블랙박스 분석한 작업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셨군요. 예. 이제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의 저장 장치가 과거에는 이렇게 테이프 형식이었는데 요새는 IC 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IC 칩 중에서 일부가 손상이 되더라도 그 손상된 칩을 빼내고 새로운 IC 칩을 끼워서 그것 제작사로 가져가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저장된 데이터를 100%는 복원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복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미국으로 제작사도 좀 보내지게 된다면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를 맡게 된다고 하던데 시간이 이게 꽤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개월 뭐 얘기도 나오고요. 보통 이렇게 대형 사고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된 시스템이 복잡하고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뭐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동선이 어땠고 이런 것들이 금방 딱 드러나는 게 아닌가 봐요.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사고 조사는 그런 윤곽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조사에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플러스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사도 참여한다고 하던데요. 보잉사가 참여를 한다면 보다 좀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조사의 주체 기관은 그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사 참여 기관이 있습니다. 조사 참여 기관은 국제 규준에 따라서 항공기의 설계국, 항공기의 제작국, 그다음에 항공기의 운영국, 항공기의 등록국, 네. 그다음에 항공기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 만약에 이번 비행기에 태국 국민이 많이 참여했다면 태국 정부도 그렇군요. 조사에 참여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아울러서 항공기를 설계한 설계 회사, 제작한 회사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 충돌에 의한 기체 고장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류 충돌에 의한 사고다라고 추정되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당시에 항공기가 무안공항에 진입할 때 착륙 허가를 받은 다음에 몇 분 안 있어서 조류 위험 경고를 예. 관제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조종사가 메이데이라고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함께 국토부 브리핑에 따르면 조류 충돌이라고 관제탑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조종사가 감으로라든지 아니면 계기상으로 조류 충돌을 느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이어서 항공기가 비정상적인 운항 그리고 비정상적인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서 조류 충돌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류 충돌이 이번 어떤 뭐 엔진의 이상이라든가 랜딩 기어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이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교수님 보실 때는 조류 충돌 그러니까 경고 이후에 있었던 조류 충돌에 대한 이 부분이 이번 어떤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항공기가 고속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류가 엔진이라든지 기체에 충돌하게 되면 상당히 큰 충격이 있게 되고 그런 엔진 같은 것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이것이 그 2차적인 손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착륙 단계는 되게 속도도 낮고 고도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비상 대처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류 충돌은 항공기 사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류 충돌이 됐고 오른쪽 날개에 한 차례 불꽃과 연기 발생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충돌이 되면 그 엔진을 좀 정지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류가 충돌하게 되면 그 엔진의 그 성능이 이제 조종사는 이상 상태가 뜰 거 아니에요. 계기판을 보고 이제 이상이 생겼구나. 예. 그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소화기를 작동하게 되고 소화기를 작동하게 되면 그 엔진으로 가게 되는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엔진은 이제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엔진을 끈다는 것은 조종사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바로 조치하지는 않고요. 그만한 상황이까지 전개가 되는 것을 보고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조류 충돌 경고에 대한 걸 좀 놓고 보면 좀 더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었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경고에 어느 순간에 경고가 오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될까요? 예, 사실 조류라고 하는 것이 공항 인근에서 날아다니는데 어떤 특정한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방향도 바꾸고 마리수도 변하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봤을 때 지금 조류 활동에 의해서 항공기가 진입하는 경로에 조류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조종사한테 이제 조류 위험 경고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시간이라든지 그 조류의 양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류 퇴치 인력이 뭐 평소에 있다고 하던데 사실 뭐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다는 게 막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또 한계가 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조류를 다 쏴서 이제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게 할 거니까요. 수가 예.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류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그 조류를 예방하는 공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사고 당시에 조류 충돌이 있었다라는 건 팩트로 체크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 당시에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랜딩 기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랜딩 기어는 항공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내리고 그 랜딩 기어 밑에는 타이어하고 휠이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어서 활주로에 접지하면서 이제 제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충격 흡수 및 제동이 랜딩 기어의 주요 기능인데 지금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랜딩 기어를 접근할 때 내렸는지 아니면 내렸다가 올렸는지 아니면은 아예 내리려는 시도조차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블랙박스를 분석해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는 레버를 내리면 빠른 시간 내에 세 개의 랜딩 기어가 동시에 내려오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류 충돌과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뭐 100%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류가 충돌돼서 엔진으로 들어가고 엔진이 정지가 되면서 엔진에서 돌아가는 그 유압 펌프가 네.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그런데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것과 엔진과는 당장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랜딩 기어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내려오지 않은 건지는 블랙박스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네, 그래서 부기장이 레버를 당기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최소한 2분 정도는 필요할 네. 것 2분 같습니다. 정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부기장이 조종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 수동 레버를 조작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예. 부족했을 거라고. 그 저희가 어제 그 전직 기장과도 737 몰았던 기장과도 얘기해봤을 때 그 내용을 또 들어보면 랜딩 기어를 이제 확인한 그 상공의 높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한 2,500피트, 그러니까 뭐 지상에서 한 800m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 버드 스트라이커가 일어나고 나서 조류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복행을 했잖아요. 네.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바퀴를 내려보거나 랜딩 기어를 작동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셨어요? 정상적인 절차는 복행하면서 다시 랜딩 기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넣는군요. 네, 가서 먼 곳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항공기가 정상적인 안정적인 접근 네. 자세를 취할 때 다시 랜딩 기어를 내리고 들어오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그때 내릴 때 안 네. 내려졌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 복행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 급하게 예, 해야만 예. 한 거라고 복행을 충분히 하려면 고도도 잡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는 모르는 거죠. 예, 조종사가 그 고도까지 못 간다는 판단이 들어서 바로 180도 돌아가지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그럼 발생합니다.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게 안 내려왔다 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동 레바 이거를 내릴 수 있는 걸 이제 기장이 지시를 했을 수 있겠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1, 2분이 걸리는데 급하게 복행을 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시간에는 그 수동 레바를로 이용해서 랜딩 기어를 내리는 시간은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항공기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 같은 데서는 조종사가 아마 우선순위를 180도 돌려서 활주로에다가 접지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국토부의 브리핑을 보면 사고기가 이제 통상 활주로를 길게 도는데 짧은 쪽으로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왜 반대편에서 급하게 착륙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짐작을 좀 해보신다면요. 네, 통상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는 바람을 안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풍으로 접근한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야지 착륙거리도 짧아지고 저항을 받게 되니까. 예,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짧게 180도 돌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80도 크게 돌아가지고 원래 접근했던 궤적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
또 그 긴급한 상황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러니까 복행을 충분히 하지 않고 긴급하게 돌아서 010 항로가 아닌 19번 반대 항로로 내려온 그 과정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공기가 엔진이 하나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고장이 나도 반대쪽 엔진 가지고 충분히 그 움직일 수 있잖아요. 고도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요. 다시 복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종사가 고도도 못 올리고 급하게 동체 착륙을 결심했다 하면 그 반대쪽 엔진의 출력도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출력이 안 나왔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 양쪽이 다 문제였기 때문에 복행으로 충분히 고도 상승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뭐 블랙박스. 추측이긴 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항공기 사고가 67건인데요. 착륙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착륙 단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착륙 단계는 사실 조종사들에 있어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그렇다면서요. 단계죠. 그다음에 항공기가 착륙 단계가 되면 엔진의 출력도 줄이고 그다음에 고도도 낮아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속도도 낮고 출력도 낮고 고도도 낮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되면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륙 단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요인이 그런 항공기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무안공항의 구조물 관련된 내용도 좀 해볼까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어제 사고가 난 이후로 동체 착륙을 한 다음에 이게 슬라이딩이 되면서 충돌이 이루어진 그 지점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외벽 충돌 얘기가 나왔고, 사실 그 외벽 앞쪽에 어떤 그 로컬라이저라고 하나요? 이제 그 비행을 유도하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둔턱 같은, 그러니까 흙무더기 같은 여기에 충돌을 이제 한 것으로 보이면서 이게 이제 이 구조물이 참사를 키웠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은 그냥 콘크리트 그냥 외벽을 박았으면 그냥 치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폭파가 일어난 게 아니냐는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로컬라이저는 이제 방위가 지식인데요. 그것이 이제 항공기가 활주로의 중심선에 정확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전파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비행 유도 장치 개념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 장치는 활주로 중심선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치입니다.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예. 그래서 그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것은 활주로 바깥입니다. 그래서 그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그 형식, 어떤 콘크리트로 했느냐 아니면은 파이프 형식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은 그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겠죠. 그거는요. 조사를 해서 그것도 조사에 철저하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근데 그 생각합니다. 방식이된 부분이 땅 밑으로 매립할 수도 있는데 네. 이 튀어나와 있던 게 원인이 아니었다는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규정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가 사고 피해를 키우지 않았냐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활주로가 좀 더 길었다라고 하면 이번 사고의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었을까요? 무안공항 활주로가 2,800m입니다. 김포나 인천공항에 비하면은 약간 짧은데요. 거긴 3,700m라고 하더라고요. 인천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김포나 우리 다른 공항에서는 747이라든지 A380 같은 대형 항공기가 취항을 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은 그런 큰 비행기는 취항이 허가가 안 되고 이번에 사고 난 것 같은 소형 항공기만 취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2,800m 거리는 737 기종에 적용하면 결코 적은 길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동체 착륙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했을 때 그 사고를 대비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바퀴로 착륙하는 것보다 저항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활주로 중간에 정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여객기 기종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고 여객기가 2009년 8월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행기 기령이 15년인 셈인데 이 정도면
기령이 좀 오래됐다, 아니면 아직은 좀 더 좀 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항공기는 20년이 넘어가면 경영기라고 해서 특별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해당 항공기는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항공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특히 사고 기종이 이제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B737-800 모델로 확인이 됐는데 이 기종이 이제 2년 전에 중국의 동방항공에서 사고가 났던 기종으로 확인이 됐고 이후에 운항이 잠정 중단됐던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도 뭐 올 3월도 그렇고 4월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좀 있었는데 어떤 해당 기종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랄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기종에 대해서 어떤 이력을 쭉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이 비행기가 전 세계적으로 한 4,000대 이상 팔렸고 지금도 많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기의 고장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보기 위해서는 비행 횟수, 비행 시간당 사고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 보잉 737-800 기종은 전반적인 비행 횟수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다든지 또 고장률이 높은 기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공항 사고 관련 내용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